네, 안녕하세요. NFT 시장의 성장세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장우입니다. NFT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이제 마켓의 거래량이 1100배 이상 성장한 마켓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을 하려면 굉장히 좀 시장이 초기 시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또한 일부의 어떤 버블이나 시장이 또 광기가 같이 존재를 해야지만 이 정도의 성장성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NFT 마켓 시장입니다. NFT란 것을 발행하고 NFT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수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2020년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한 주간의 이 NFT 시장에서의 거래량을 말하는데요. 70만 달러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뒤, 지난달 말이죠. 8월 넷째 주에는 8억 달러가 넘는 NFT 시장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마켓 볼륨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00배가 넘는 성장인데요. 옆쪽에 그래프로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NFT 시장을 이제 되게 중복된 개념의 카테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트와 콜렉터블의 어떤 카테고리와 또 하나는 게이밍 카테고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게이밍 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남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아트와 콜렉터블 시장의 어떤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부 카테고리는 잠시 후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FT라는 게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높은 가치를 띠고 있는지 NFT 특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핫한가? 갑작스러운 마켓의 성장을 동반하려면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NFT라는 것은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디지털 아이템의 고유한 속성을 가진 디지털 아이템이죠. 이런 아이템을 표현하는 토큰의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2017년도에 NFT를 활용한 이제 게임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크립토키티라는 서비스였어요. 이제 고양이 키우기 게임인데 그 하나의 고양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NFT라는 아이템으로 구현됐어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 하나하나 아이템이 고유한 속성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서로 짝을 지으면 또 다른 이제 고양이 아이템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형질의 고양이가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고양이들이 다 다른 형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NFT로 구현했고, 그 NFT를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자산으로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장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2017년도에 최초로 NFT를 활용한 게임 서비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NFT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방금 이제 크립토키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넌 펀저블 토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특성이고요. 대체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대체 가능한 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러, 그리고 원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화 100만 원과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원화 100만 원은 같은 100만 원이 서로 교환이 가능하죠. 네, 1대1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1비트와 저기 철수가 가진 1비트가 같은 1비트 코인이라서 서로 교환이 가능하죠. 대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이제 크립토키티에서 설명드렸듯이 크립토키티의 고양이 하나하나는 각각의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교환이 안 되죠. 네, 이게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아이템을 구현할 때 NFT라는 토큰으로 구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그 NFT의 가치의 근원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단순히 고유한 속성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가 생길 것은 아닐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기존에 같이 있었던 것들은 어떤 형태를 지녔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기존에 가치가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좀 존재를 해야지만 했어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 그리고 명품 백, 그리고 뭐 모나리자, 액자,
사진, 그리고 골동품 시계들,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왜 물리적으로 존재를 했냐면 물리적인 형태여야지만 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것을 이제 복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품을 감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진품을 감정하는 산업조차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제가 되지 않아야 그 희소성이 남아있고 희소성이 존재를 해야 그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 아이템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저 모나리자 그림을요, 어떤 실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이패드가 있어서 아이패드로 모나리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것이 지금의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디지털 그림을 누군가한테 판매하고 나서 똑같은 그림을 거의 비용이 제로를 든 상태에서 복제를 해서 또다시 팔 수 있잖아요. 양쪽을 둘 다 팔았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고 진품인지 사실상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떡할까요? 이게 만약 가능하고 그 디지털 아이템의 진품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디지털 아이템도 우리가 물리적 아이템이 가치를 가졌던 것처럼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NFT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정리를 하면 NFT는 디지털 원본을 증명해주는 기술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이 누군가 소유를 했을 때 그 소유권,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NFT 현상이 과연 이제 이런 NFT의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냐, 시장에 어떤 형태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프레임으로 나눠봤습니다. 현실에 있는 것을 가상으로 옮겨서 하는 NFT 형태, 그리고 가상에 있는 것을 현실 공간에서 보여주는 형태,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애초부터 만들어진 어떤 디지털 아이템을 NFT화 시켜서 가상 공간에서 활용한 형태, 이렇게 몇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NFT 케이스들을 이 프레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얼 투 리얼, 현실에서 현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저 명품백,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네, 눈으로 볼 수 있고, 네, 현실 세계에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제작을 해서 우리 가치가 부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NFT화를 시켜서 가상 세계에서 활용한 것들입니다. NBA 탑샷이라고 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농구 그림이 그려진 저 서비스인데요. 2019년도, 20년도에 굉장히 시장을 핫하게 만들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뭐냐면 그 NBA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영상 장면들을, 농구 샷 장면들이나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들을 영상으로 컷으로 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NFT화 시킨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NFT 매출만 6천억이 넘는 수준의 꽤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자체의 어떤 그 수집 문화, 그리고 카드 문화라는 것들이 맞물려서 좀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상에서 만들어져서 리얼, 현실 세계로 구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전시회 같은 게 있겠죠. 아이패드나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 만든 미술 작품들을 그려서 NFT화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아직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의 활용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액자 같은 데 넣어서 현실 세계에서 구현을 하고 그런 전시회를 열고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은 아직은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분류해 볼 수 있는 게 애초부터 가상에서 만들어져서 가상 세계에서 활용되고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제 가상 투 가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크립토 펑크라는 아바타, 요즘 굉장히 이제 핫한 형태의 아바타 NFT인데요. 크립토 펑크도 이 부류에 속하고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입니다. 이런 형태도 속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특히 게임에서 적용되는 NFT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NFT가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NFT를 활용해서 게임의 다양한 요소들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이 쓰여진다는 개념이죠. 결국 가상에서 만들어져서 가상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런 형태의 카테고리들, 가상 투 가상, 애초에 디지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최근에는 이 시장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NFT라는 게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NFT 트렌드를 한번 쭉 이제 시계열별로 좀 나눠가지고 트렌드 변전사를 좀 찍어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형별로 나눠봤고요. 지금 이제 시기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고양이 키우기 NFT 게임은 2017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선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수집형 게임이죠. 그 고양이의 그 캐릭터, 특수한 캐릭터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형질의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고양이들끼리 또 짝을 지으면 좋은 형질의 또 고양이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약간의 플렉스적인 요소, 약간의 또 유틸리티 요소를 섞여서 이 게임을 형성했고요.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NFT 시장이 그렇게 외부적으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시간 동안 이 크립토키티를 만들었던 데퍼랩스라는 회사,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그라운드엑스라는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가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을 만들면서 NFT를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18년도, 19년도에 그런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도 커졌고요. 그런 시기를 거쳐서 2020년도, 작년부터 NFT라는 것이 조금 더 시장에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서비스가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NBA 탑샷이라는 서비스예요. 네. 이 서비스가 준 가치는, 시장이 준 메시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팬덤을 활용해서 충분히 수집할 만한 가치의 영상이라면 NFT화를 시켰을 때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NBA 탑샷이 보여주게 된 거죠. NBA 탑샷을 만든 회사도 크립토키티를 만든 같은 데퍼랩스라는 회사가 구현을 해냈고요. 이 시장에서 다양한 NFT를 시도하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올해 2월 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디지털 작가명 이제 비플이라는 이제 예명을 쓰는 작가가 그 5000일이라는 작품을 냅니다. 디지털 아트죠. 네. 5000일 동안 매일 하루에 그림 하나씩 그린 것들을 다 조합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은 사진들이 많이 모여서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작품이 그 크리스티라는 우리 전통 경매소에서 자그마치 6,930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최초로 이런 디지털 아트가 NFT화돼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높은 가격이냐면,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생존하는 작가의 그 현재 최고 낙찰 금액이 800억 원대인데, 이 비플의 5000일이라는 이 디지털 아트가 거의 70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된 거죠. 이게 준 메시지는 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그 NFT라는 게 그 가상세계 내에서만 쓰이는 코인충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티라는 경매소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좀 제도권의 경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품목으로 좀 반영이 됐다, 이런 의미로 좀 준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아트가 NFT로서 가치를 줄 수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디지털 아트 시장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자기의 작품들을 NFT화를 시도하는 작업들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흘러서 2021년 6월이죠. 몇 개월 됐는데요.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에 NFT를 적용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물론 이 게임은 6월 달에 나온 서비스는 아니고요. 1, 2년 전에 나왔는데 지난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큰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들을 NFT화 시킨 거예요. 그 NFT화 시키고, 그 NFT화 시킨 아이템을 내부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는 거래를 통해서 엑시라는 그 NFT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그 게임 내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유틸리티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게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하루
이용자 수가 한 35만 명을 지금 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키워드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이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 많았는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이제 플레이 투 원,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실제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일자를 잃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엑시 인피니트와 같은 NFT 기반 게임들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을 정도로 현재 뭐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로 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시 부각받은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콜렉터블로 아바타 형태 NFT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아바타 형태는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딱 10,000개만 발행된 이제 픽셀 아트형의 아바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더 펭귄을 따서 한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BAYC라고 해서 이제 원숭이를 형상화해서 NFT를 구현해낸 겁니다. 이런 이제 아바타형 NFT들이 지금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시장에서 카테고리별로 조금 한 번 더 수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는 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FT 시장은 크게 두 개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아트와 콜렉터블, 이게 디지털 수집품의 하나의 카테고리와 그 이제 게임의 형태를 적용한 NFT 형태죠. 두 개 형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뭐 아트와 콜렉터블 같은 경우는 좀 잠시 말씀드렸던 그 NBA 탑샷 같은 형태가 어떤 디지털 수집품으로서 그냥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게이밍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서비스는 뭐 NBA 탑샷이 아니라 그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게임에서 NFT 적용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단위로 이 NFT 시장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아트와 콜렉터블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NBA 탑샷이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6월달, 7월달로 넘어가면서 엑시 인피니티를 주축으로 한 게이밍 쪽에서 NFT를 적용한 게이밍 쪽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7, 8월 달부터는 8월 달부터는 이제 크립토 펑크, 그리고 BAYC, 그리고 펭귄, 그리고 그런 아바타형 NFT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아트 컬렉터블 시장 내에서 세부로 어떤 이제 그 NFT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좀 보면 이제 오른쪽에 지금 표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아트 컬렉터블 시장에서 이제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이제 아바타형 NFT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옆에 차트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남색으로 지금 표시된 이제 차트의 막대가 크립토 펑크의 매출 성장률인데 특히 7월, 8월 달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 특히 이제 5월이나 6월 달 같은 경우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거래량만 나오던 이제 크립토 펑크가 지금 8월 달에 넘어서서는 거의 이제 우리 돈 한 3천억 원 정도의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는 아바타형 NFT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시장 거래량을 내므로 인해서 그 다음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수치들을 좀 봐보면 우리가 상반기 동안 좀 어떤 흐름을 가지고 NFT 시장의 카테고리가 좀 변화해 왔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플렉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NFT는 어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플렉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아바타형 NFT를 구매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프로필을 그런 아바타 NFT로 변경을 해서 자기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인싸인 것들을 증명해내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자기가 좀 뽐내는 요소로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플렉스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뽐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뽐내려면 가치가 없는 것은 뽐낼 수가 없잖아요. 그 NFT가 가졌던 그 특징,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 있는 어떤 원본을 구분해내는 것, 이게 진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품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어떤 표현해내는 거. 소유권에 대한 이동들이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이런 NFT의 어떤 특성들이 그 플렉스라는 어떤 뽐내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현재 NFT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사람들이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NFT가 이제 크립토펑크의 7610번이라는 이제 NFT고요. 크립토펑크는 딱 10,000개만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610번이 비자가 최근에 이 7610번 크립토펑크 NFT를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을 알렸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NFT를 더 추가 구매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커머스나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현재 NFT 시장에서의 상위 10개 지금 그 프로젝트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7개가 크립토펑크, 그 다음에 BAYC, 그리고 뭐 펭귄,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아바타형 NFT로 구성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플렉스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런 이제 아바타형 NFT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반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결국은 이 NFT가 가격이 얼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실물적인 가치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려면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가치가 NFT의 가치와 굉장히 연계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왼쪽은 이제 BAYC라고 하는 최근에 이 NFT 하나가 600이더 정도의 이제 지난달 말에 거래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그림 하나가 왜 저는 가치를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이 후속으로 이러한 형태의 NFT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NFT 모두 다 가치를 가지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오리지널리티도 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좀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라는 이게 가지는 요소가 요즘 크게 키워드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제한된 발행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도 만여 개로 발행량이 딱 제한이 됐고, 이제 크립토키티가 2017년도에 제일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비스가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많이 활성화되거나 가치가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수량의 NFT들이 계속 발행이 되게 됐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짝을 짓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무한대의 NFT들이 발행되는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런 형태의 NFT보다는 현재는 어떤 제한된 발행량을 가진,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진 이런 NFT의 좀 시장은 좀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NFT 시장이 향후에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 뎁레이더에서 자료를 조사한 리서치에 따르면요, 그 디파이 사용자, 우리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 생태계가 19년, 20년도에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85%가 NFT를 소유한 지역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파이 사용자랑 NFT 사용자가 거의 중복을 한다. 현재 디파이 사용자는 이더리움 현재 기반으로 한 300만 명 정도 글로벌에 좀 있다고 봐요. 그러면 NFT 사용자는 훨씬 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디파이에 NFT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탈중앙화 금융이고, 탈중앙화 금융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초자산, 기초로 잡히는 담보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될 것 같은데, 현재 NFT 시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보면 NFT 시장은 2019년도에 한 7,500만 달러에 좀 불과했는데요. 이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한 33억 8천만 달러, 거의 한 45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왜냐하면 가상 투 가상으로 만들어진 NFT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도 NFT화 시켜서 어떤 실물에 대한 인증까지 한 역할까지 넘어갈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랑 연계를 해서 본다면 현재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는 기초 자산이 대부분 가상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 자산으로 기초 자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그 위에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이 되거나 폭락이 되면 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가 한 번씩 굉장히 큰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거든요. 시스템이 중간에 무너지는 뭐 디파이 서비스들도 나오고요. 네. 이런 자산이 디파이가 훨씬 더 커지려면 안정된 기초 자산, 예치를 할 수 있는 담보 자산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디파이 생태계에서 전체 예치 자산의 규모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이게 더 커지려면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가상 자산이 시가총이 훨씬 더 커지거나 새로운 가상 자산들이 계속 출현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NFT라는 게 하나의 추가된 예치 자산과 담보 자산을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큰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NFT가 거기에 예치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NFT와 디파이의 결합된 형태가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이런 형태로 아마 시장이 좀 발전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NFT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어떤 추세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그 NFT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뭐 어떤 특징들 이런 거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NFT 이후에 어떤 발전을 보일 거냐. 그래서 디파이 시장과 많이 연계돼서 그 시장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오늘 쭉 다뤄봤습니다. 네, 이 시장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내재 가치가 없고 시장이 과열된 것처럼 보이기 수는 있으나 그런 변동성은 단기간에 나올 것 같으나 좀 길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나중에 NFT라는 게 나오기 전과 후에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시대가 구분될 정도로 좀 포텐셜을 가진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금융자산으로서의 NF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2017년 말에 크립토키티가 등장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처음으로 이제 NFT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크립토키티에 의해서 ERC721이라는 표준이 정립되게 됩니다. 이 표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NFT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종의 약속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약속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NFT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좀 제약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좀 일반화되는데 힘듦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립토키티를 만들었었던 데퍼랩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준을 정리를 했고요. 그 이래로는 이 표준에 맞춰서 NFT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다양한 NFT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가 최초의 NFT 마켓플레이스이고요. 최근에는 뭐 웨리블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 슈퍼레어, 뭐 메이커스 플레이스 다양한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그러니까 뭐 NFT 스페이스에 이베이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선 탄생을 했고 다양한 NFT들을 이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슈퍼웨어나 파운데이션 등등의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들의 경우에는
다분히 좀 아트 작품에 포커스가 된 상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아트 작품을 파는데 그 아트 작품을 뭐 월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산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구매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그에 걸맞는 커스터마이즈된 뭔가 또 갤러리의 느낌을 주는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2017년, 2018년, 특히 2018년으로 되돌아가면요, 당시에는 게임용 NFT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NFT의 대중화에 있어서 게이밍 쪽이 굉장히 필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게이밍을 시작으로 다양한 NFT들의 장르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런 뭔가 결과물로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마이크립토 히어로스라는 일본에서 최초로 나온 NFT 프로젝트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엑스 인피니티라고 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핫하죠. 지금 벌써 그 이번 2021년 그 누적 거래량이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프로젝트 레베뉴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조 이상의 레베뉴를 벌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엑시가 1조 이상을 벌게 되면 한국에서는 뭐 리니지 M의 거의 버금가는 매출을 이제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 그 게임용 NFT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는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형 프로젝트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맵이 그 디센트럴랜드를 이제 공중에서 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더 샌드박스라고 그래서 또 새롭게 나온 이런 메타버스 프로젝트들도 점점 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매했었던 다양한 NFT들도 이 위에 올릴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중에 또 크립토 복셀이라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어떤 한 갤러리를 구매를 하고 그 갤러리에 제 다양한 작품들을 올려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또 활용되는 메타버스도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크립토 아트가 굉장히 많이 대세였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펑크라고 해서 소위 이 영역에서는 크립토 네이티브 또는 OG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오리지널 갱스터라는 뜻인데요. 그 오리지널 갱스터인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NFT 프로젝트가 크립토 펑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억에서 2억 정도, 가장 싼 게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비싼 것들은 뭐 이제 10억, 20억 이상에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더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옥션 하우스에서도 이제는 이런 크립토 펑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미스터 미상이라고 해서 한국 최초의 크립토 아티스트시죠. 뭐 슈퍼 레어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작품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나오는 작품마다 전부 다 완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클레이튼에서 함께한 이제 클립에서 진행했었던 클립 드랍스에서도 작품을 선보이셨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완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이제 과연 NFT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NFT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 도대체 NFT는 뭐고 왜 사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 NFT를 샀을 때는 이더의 활용처를 좀 찾던 중에 호기심에 사보고 구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과거 2017년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열심히 샀었고 그 이후에는 이더리움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많았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크립토키티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했었던 거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NFT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되게 다양한 또 그
뭐랄까 담론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무한한 디지털 세상에 유한성을 부여했다라는 코멘트도 있고, 증명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진정 메타버스를 위한 초석이라는 표현들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증명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이다라는 측면이 가장 좀 이해되기 쉽고 제가 평소에도 많이 설명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명백한 나의 자산이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거듭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진명왕의 집행검, NC 소유의 것이죠. 플레이어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속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주체인데, 반면에 NFT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는 내 명의의 자산이라는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 뜻은 이게 내 명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뭘 하든 그거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NFT를 보냄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 자산으로서 제가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제가 진명의 집행검을 가지고선 뭐 전당포에 가서 이걸 맡기고 뭐 돈을 빌린다던가 하는 건 불가능하겠으나, 반면에 NFT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담보로 돈을 빌린다던가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어쩌면 초기 유저들에게는 NFT는 자산 증식 옵션이 붙은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라고 여겼을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의식을 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NFT를 금융자산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장르별로 다양한 성격의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들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또 더 드려드릴게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NFT 프로젝트들에서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또 최근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굉장히 또 많이 뜨고 있는 영역이 Play to Earn이라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임형 NFT들이 다시금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은 엑스 인피니티가 또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웨이브의 시작을 알렸고요.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다마고치를 시작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엑스 인피니티 그 엑시를 3마리를 분양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그 3마리를 가지고선 되게 다양한 이제 전략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VE라고 하는 것과 PVP라고 해서 이제 player to play, player 이렇게 게임을 배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그 배틀에서 이기게 되면은 SLP라는 토큰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SLP 토큰은 어떤 2마리의 엑시를 브리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 교배 과정에서 SLP를 소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SLP는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게임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우리가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하죠.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게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뭐 특히 이제 관광업이 많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뭔가 이제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엑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금 언급드린 나라들의 경우에는 뭐 평균 그 노동자 임금이 약 한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사이일 텐데요. 엑스 인피니티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SLP나 뭐 여기서 또 다른 토큰인 AXS라는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더욱이나 굉장히 이윤 추구를 하기 좋은 상황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둘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엑시의 자산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큰의 가격도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엑시 한 마리를 사는 데 있어서 한 달치 월급을 이렇게 부어야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그리고 또 뭐 친척들까지 같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뭐 엑시를 산다던가 하는 현상들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생긴 재밌는 요소가 엑시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이런 브리딩을 해서 열심히 이제 새로운 엑시들을 이제 탄생을 시키고, 이제 그 엑시들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한테 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쁘게 잘 포장을 해서 그걸 스칼라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의 장학재단을 만든다. 그 다음에 그 장학재단에서부터 이 엑시를 장학생들한테 빌려준다. 그리고 그 장학생들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트위터나 디스코드나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 스컬러들이 이 스컬러십에 레주메를 막 제출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일주일에는 총 몇 시간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인터넷 환경은 어떻게 되고, 나는 게임을 할 때는 뭐 모바일로 게임을 한다,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으로 게임 플레이를 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타겟하는 SLP 토큰은 한 몇 개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내가 왜 도대체 이 스칼러십에 들어가서 이 게임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담아서 레주메를 막 스칼러십 매니저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칼러십 매니저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칼러들을 뽑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NFT 3개, 엑시 3마리를 빌려줌으로써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현상이 이제 또 다시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엄청나게 막 유저 트래픽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정체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생태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렌탈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진입장벽이 또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고요. 그럼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엑시 스컬러십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했고요. 근데 단순히 이게 렌탈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생태계적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필두로 해서 필리핀에는 스칼러십 매니저가 실제 지역 단위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칼러십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방과 후 활동처럼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토큰을 어떻게 현금화시키는지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SLP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 벌추얼 세상에서의 게임 플레이가 아니라 실제 현실 세상에서도 같이 되게 끈끈한 이게 뭔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저의 리텐션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 게임 플레이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심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너도나도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의 엑시 인피니티의 지금 1조 거래량을 또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엑시의 스컬러십이라는 게 굉장히 또 유명해지면서 이걸 또 시작으로 YGG라는 일드 게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DAO, 그 투자 조직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 투자 조직에서는 전략적으로 되게 다양한 엑시들을 브리딩을 하고, 그렇게 브리딩한 엑시들을 더 많은 스칼러십들한테 이렇게 뭔가 빌려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YGG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제 만들어냈고요.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뭐 2주의 단위로 SLP를 수금을 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50억 이상을 그렇게 그 엑시 스컬러들에 의해서 벌어진 SLP에 뭐 약 한 20% 정도를 떼가요. 그랬을 때 그 돈만 하더라도 뭐 이제 수십억 가까이를 매월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YGG가 자체 토큰을 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큰은 다양한 스컬러들을 아우르는 인덱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에
만들어질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그거를 당겨온,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부 투자자들은 그런 YGG 토큰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스컬러십들에 투자해서 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뭔가 방식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토큰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벌써 이제 그 토큰의 토탈 마켓 캡으로 봤었을 때는 한 5조에서 10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인기도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새로운 또 투자의 방식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NFT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도 유동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화 비율을 하면은 실제 제가 NFT를 팔려고 NFT를 내놨을 때 실제 이제 팔리는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라고 봤었을 때 그 비율이 아직까지 굉장히 낮고요. 그나마 높은 게 메타버스형 NFT들 또는 엑시 인피니티의 이런 엑시들,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크립토 아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크립토 아트 작품을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손바뀜이 안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역시나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도 우리가 아트를 산다고 했었을 때 최악의 상황에는 우리 집에 걸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사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히 뭔가 플리핑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의 관점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뭐 트위터의 프로필로서 그냥 평생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엑시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까지 올라가는 현상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동성이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제 자금이 NFT에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NFT 기반의 담보대출 서비스도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NFTFi라고 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NFT 랜딩 프로토콜이고요. 저희 NFT뱅크의 대표적인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NFTFi에는 저희 NFT뱅크의 가치평가 모델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NFTFi는 적정한 LTV를 산출을 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런 NFT의 유동화의 불편함과 레버리지 투자의 수요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디파이의 개념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동성이 낮은 NFT를 훨씬 더 효과적이고 쉽게 좀 더 유동성을 올리는 이런 작업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하나의 값이 너무 비싸게 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걸 프랙셔널 오너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분할 소유권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가장 비슷한 컨셉으로는 부동산의 리츠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하나의 부동산을 잘게 이제 쪼개서 여러 명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이런 크립토 펑크 좀비인데요. 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이제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의 좀비를 10,000개로 쪼개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샤즈의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NFT DAO 또는 NFT 펀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시작은 웨일이라는 DAO가 시작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플레이저 DAO, 플라밍고, 다양한 NFT 투자를 목적으로 한 DAO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플레이저 DAO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DAO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DAO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투자의 비이클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들자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파운데이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비딩 워가 시작을 했어요. 어떤 한 작품에 대해서 어떤 두 사람이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막 비딩을 걸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 NFT를 사기 위해서 더 높은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제 막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큰 자산가였어요. 그래서 그 지갑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리더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딩워에서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뭔가 비딩워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두 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비딩워를 포기한 듯 싶었어요. 포기한 듯 싶었고 돈이 많았던 그 웨일이 결국에는 이 작품을 사겠구나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원래 같이 컴피티션 하던 그 중에 한 명이 그 트위터에 재밌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작품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살 사람들 지금 모여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같이 이제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는 그 다오의 이름을 갖고선 다시 비딩워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결국엔 그 다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오가 그 NFT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오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여기에 투입을 한 금액, 그 자본금만큼 비율만큼 프랙셔널 오너십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그 비딩워에서 아까 웨이리아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 이 다오에 소속이 되게 돼서 결국에는 그 본인조차도 네, 다오의 멤버로서 프랙셔널 오너십을 받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오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하나의 비클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고 굉장히 쉽게 이런 구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오가 굉장히 또 대세고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또 오가고 있는데요. 네, 그 쭉쭉쭉 지나가서 이런 NFT와 어떤 NFT 담보와 다마고치 형식의 장르를 새롭게 개척한 이런 아베거치라는 NFT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디파이와 이제 NFT를 섞은 형태의 NFT 프로젝트입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문적인 NFT 컬렉팅과 투자를 위한 다오들이 또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드렸었던 플라밍고 다오, 그 다음에 일드길드 게임즈라고 해서 스칼러십을 이렇게 기반으로 한 다오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한다오라고 해서 한국 최초의 다오고요. 최근에는 메타 서울이라는 굉장히 큰 NFT 이벤트를 열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었고 전 세계의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과 뭐 투자자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빌딩하고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고 앞으로 매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한다오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다오들이 또 많이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는 메타펄스라고 해서 과거에 그 뭐 한 700억, 800억에 다다른 가격으로 NFT를 구매를 해서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 단계고요. 특히 이제 다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2013, 2014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다오가 시작되었으나 굉장히 또 우울한 또 한때를 보냈었고요. 그러나 이제 또다시 이제 NFT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다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점점 더 이 영향력과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구심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경제 생태계에는 다양한 다오도 있고 다양한 NFT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한 아트 작품들도 이곳에서 디스플레이 되면서 또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NFT 세상에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인부엘과 디비전 네트워크의 대표 엄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NFT가 메타버스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의 의미인 메타와 세계와 우주의 의미인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내부에 여러 방면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을 바탕으로 2D 또는 3D로 표현된 가상의 물체와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포켓몬 게임이라든지 현빈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 알브람의 궁전이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기록입니다. 일상기록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캡처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이를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스포츠웨어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플레이어와 연동하여 달린 거리, 소비 칼로리, 음악 선곡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일상 기록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를 사실적 그대로 반영한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 어스가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 세계 전역의 위성 사진을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세상입니다. 가상세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메타버스로서 리니지와 세컨드 라이프, 로블록스, 제페토, 디비전 월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버스는 로블록스를 보더라도 실제 다우 지표가 2020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 분포도 또한 10대와 20대에만 그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블록스는 유튜브, 틱톡보다 3배나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 고용 및 시장의 규모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수와 가상세계의 아바타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에스파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빌보드 차트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던 트래비스 스캇은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불가해지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상에서 가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15분 동안의 콘서트 동안 1200여만 명이 관람하였고 총 5번의 공연 동안 2770만 뷰를 기록하였으며 이 공연으로 인해 빌보드 차트 1위에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은 현재 시점에 맞춰 메타버스는 업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 자신의 사무실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 같이 업무를 보며 화상, 음성을 통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교의 입학식 및 졸업식, 직장인들의 수료식 등에도 메타버스 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박람회와 국회 토론회 등 메타버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자사 플랫폼인 디비전 월드에서 최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니버스와 바이낸스 컨퍼런스를 개최한 사진입니다. 네, 자사 플랫폼인 디비전 월드 메타버스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실 수 있고요. 아바타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는 남녀노소 모두 가능하고 아바타들의 상의와 체형,
뭐 하의 이런 것들을 마음껏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아바타들이 입고 있는 이런 의상들은 실제로 그 직접 제작이 가능하고요. 저희 NFT 마켓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복 같은 이런 의상도 있고요. 요거는 마이스페이스입니다. 이 마이스페이스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건축물도 할 수가 있고 또한 본인의 그 NFT 이런 물건들도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를 초대해서 이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인 공간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공간에 꾸미는 것들을 왼쪽에 보시면 그 에디터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옮길 수도 있고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저희가 저희 플랫폼 디비전 월드 내에서 자유롭게 저희가 OBT 때 찍었던 영상인데요. 저희가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 이렇게 춤추는 대결들을 하고 또 이런 OX 퀴즈 같은 것들을 또 내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셜 커머스 공간으로서 자유롭게 좀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한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저희가 이건 실제로 행사를 진행했던 곳인데요. 그 저희의 그 디비전 마스코트인 디비전 보이 동상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영상들을 또 SNS에 올리고 저희가 홍보를 하셨을 경우에 해당 상품을 에어드랍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종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아바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탈 것들이 있고 이 종이 비행기를 타서 그 해당 장소로 좀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탈 것이란 개념들이 물론 현실 세계에서도 있지만 조금 메타버스다 보니까 이런 종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 뭐 종이학이라든지 혹은 UFO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동화적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그 디비전 월드에서 멀리 보이시면 저기 엑스포라고 써 있는 곳이 박람회장입니다. 박람회장으로 가서 입장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NFT 상품들에 대한 것들인데 직접 NFT 마켓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드신 그런 NFT의 재화를 올려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NFT 제품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결제가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그 보드카페 상품들을 판매하는 박람회였는데요. 이게 각 협력사들의 부스를 본인들이 직접 다 만드시고 또 유저 입장에서는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그 제품들에 대한 설명들을 영상이나 PPT를 통해서 다 꼼꼼히 보신 후에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을 때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는 뭐 비자 카드나 혹은 이런 토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는 여기 앞에 서 있는 NPC를 통해서 뭐 물어볼 수가 있고 또 자동으로 AI로 답변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화상 채팅을 통해서도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유저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 안에서 번역 기능까지 다 가능하고 각 매장을 지나갈 때마다 매장에 맞는 그 BGM이 깔려 있어서 그 매장마다 또 그 고유의 느낌들이 다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박람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보시면은 배경 화면이 풍경들이 뭐 저기 멀리 잠실 주경기장이 보이고 또 이렇게 멀리 보시면은 이 반대편에는 남산타워도 있고 합니다. 결제하는 모습을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담아 봤는데요. 마음에 들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보고 괜찮다 했을 때 결제까지 해서 자택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PPT를 지금 보는 모습입니다.
또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PPT를 누르시면 이게 또 확대도 되고 또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고, 보시는 모드가 이게 아바타가 조금 방해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뷰를 통해서 아바타를 없애고 편하게 관람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갤러리의 모습입니다. 아바타로 실제로 원하는 그 갤러리에 가서 작품들을 좀 감상을 하고, 이 작품 옆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게 되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작가의 내역들이 더 세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좀 구매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구매 홈페이지로 이어가게 되고, 거기서 결제를 하게 되면 배송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은 NPC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NPC의 그 자동 모드로 했을 때는 유저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관리자가 들어왔을 때는 직접 화상 채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얼굴을 보고 이제 궁금한 것들을 또 문의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 지금 화상 채팅이 되는 모습이죠. 저희 직원들의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NPC와 화상 채팅으로 대화도 가능한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그 자사 플랫폼인 디비전 월드 영상을 통해서 실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컨퍼런스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명 컨퍼런스의 실제 영상입니다. 그 컨퍼런스 영상의 트레일러 영상이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보신 영상에서는 이 박람회 전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박람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그 공간들이 주어지지만 메타버스 속이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런 신기한 구조물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캐릭터들이 뭐 아주 익살스럽게 생긴 그런 캐릭터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고양이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협력사의 마스코트입니다. 이런 협력사의 마스코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미니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를 보시는 중간중간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게임들을 좀 연출해서 실물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의 그 실제 효과와 또 중간중간에 이런 재미 요소를 넣어서 좀 지루하지 않게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명 거래소의 그 CEO의 모습인데, 이 CEO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이제 커맨더를 넣어서 따라해서 이제 그런 경품 행사를 받는 행사도 있고, 이렇게 OX 퀴즈를 통해서 또 경품을 받기도 하고 각종 미니 게임들을 또 같이 즐기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퍼런스 홀입니다. 이렇게 뭐 재밌게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실제 또 연사들의 강의들을 이렇게 컨퍼런스 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뭐 현실에서는 당연히 뭐 줄도 서야 되고 막 이렇게 보시는 위치도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아바타 형태로 이 컨퍼런스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UFO를 타고 원하는 위치에서 볼 수가 있고, 다양한 게 좀 편안한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모습이죠. 실제 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그 컨퍼런스는 오늘 지금 영상에 찍고 있는 오늘 밤 10시에 저희가 열린 영상인데, 제가 오늘 그 강연에서 먼저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저희 그 디비전 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의 컨셉 사진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잡았던 이 컨셉 사진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고요. 이렇게 원형 도시에서 저희가 이니셜
D자를 활용하여 이렇게 D자 형태의 모양의 그런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지금 땅 안에 여러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갈 예정으로 저희가 자리를 잡았고, 그런 건물들을 이제 초기 모델링 하고 있는 디자인한 그 컨셉 아트입니다. 이 보시면 안에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 있는데요. 건물 안에 스튜디오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 전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모습은 콘서트장을 저희가 그린 컨셉 아트를 지금 보이고 계신데요. 저희가 기획한 것들은 이 바다 위에서 콘서트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360도 회전하면서 바다와 이 외부 전경을 같이 보고 뮤지션들의 그런 콘서트를 좀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회전하는 콘서트를 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안에서 탈 것들이 있습니다. 아바타들이 타고 다니는 것들에 대한 열차와 이게 종이 비행기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구현해 놨고요. 이게 이제 저희 디비전 월드의 미래 그 월드 예상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저희 사는 세상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그 디비전 월드 플랫폼에 대한 컨셉 아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 활동도 글로벌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D 가상세계인 세컨드 라이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미래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비전 월드가 10월에 정식 오픈 예정이며 다양한 포럼과 콘서트, 전시, 박람, 게임 등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디비전 월드를 만들면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기존 게임사의 아이템이나 SNS용 아바타 등은 기업이 정한 이미지 그대로 가져다 써야 하며 유저가 그것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고 소유권 또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여서 만든 게임상의 전설 아이템이나 SNS 속에 저장한 추억의 사진들이 해당 게임이나 플랫폼이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하면 이런 게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더욱더 활동이 많은 메타버스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유저가 직접 박람회를 개최하고 내용을 보완,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템도 유저의 성향에 따라 직접 디자인하여 재판매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 또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메타버스에서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누구에게 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법으로 NFT, Non-Fungible 토큰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ERC721 기반의 NFT 대체불가 토큰은 블록체인 위에서 안전하게 생성자와 소유주 그리고 변경된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투명하게 소유권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큰을 통하여 어떤 유저가 제작을 하고 발행한 것인지 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NF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디자인한 내용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그것을 거래소의 경매 메타버스 마켓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미술품들이 NFT를 이용하여 디지털 원화로 출품되고 있으며 어떠한 작품들은 경매 나온 지 25분 만에 10점의 작품이 65억에 팔리기도 하였고 또 어떤 작가의 작품은 단 한 점의 작품이 780억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유명 인사의 트윗의 글이 28억에 팔리기도 하였고 크립토 고양이가 2억에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상품들 또한 아바타들의 아이템으로 NFT 시장에 참여하여 물건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NFT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NFT 대체불가 토큰은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필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지문 혹은 바코드로 불리고 있으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이템의 등기 권리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FT는 우리가 가상세계 속에서 이루어낸 모든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NFT 기술이 없다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아이템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단순한 이미지 파일이거나 텍스트 파일 혹은 영상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NFT와 메타버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앞으로 메타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전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NFT가 메타버스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NFT의 법적 성격과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강사분들이 이제 NFT의 실제 인더스트리에서의 다양한 뭐 활용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용 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NFT라는 게 뭐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과연 이 NFT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워낙 첨예하게 지금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칫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규제의 허들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가상자산 관련된 비즈니스에서는 이 규제 이슈가 이제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술적인 거, 규제적인 거 같이 한번 고민해 주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NFT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또는 이제 암호화폐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다른데 그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NFT라는 게 non-fungible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하고 기존의 암호화폐를 비교하자면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하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non-fungible token, 이 토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토큰, 코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아이 그러면 뭐 기존의 이제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큰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저랑 그 연배가 좀 비슷하거나 위아래이신 분들은 예전에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은 이제 토큰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이라는 게 뭐에 대한 하나의 징표라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심볼 비슷하게 심볼은 아니겠네요. 이런 징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을 얘기할 때 뭐 토큰 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 fungible,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게 이제 꼭 가상자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꼭 제한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NFT를 한번 이제
그 법적인 성격을 본다고 할 때 뭐 여러 차원에서의 법적 성격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게임 아이템이 처음 나와서 막 거래되기 시작할 때 이 게임 아이템의 법적인 성격이 뭐냐 하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 이게 채권적인 청구권이냐 아니 일종의 물건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 NFT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민법적인 성격 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NFT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지난 몇 년간 이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서 이제 특히나 ICO 관련해서는 워낙 가격이 이제 등락을 많이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점 중에 하나는 야, 이 코인이라는 게 뭔가 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정말 시장에서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또는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데 뭐 토큰에 뭔가 가치가 내재돼 있다면 뭐 이제 언더라잉 에셋이 있는 거죠. 이 에셋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본적으로 어느 가치 이상은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 뭐 그게 이제 의미가 있을 때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등락을 갖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조금 건전한 토큰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CO가 뭐 상당히 붐이 일고 그 이후에 이제 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STO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죠. 왜냐하면 STO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큰이 뭔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내재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NF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그거에 대한 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토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토큰 하나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NFT 같은 경우에는 토큰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오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 토큰이라고 하면 그 토큰에 훈민정음 해례본 디지털 파일이 같이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큰 자체에 그런 디지털 작품이든 아니면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NFT라고 하는 것을 이런 토큰에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거냐? 또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디지털 아트라고 이제 예를 들자면, 자, 디지털 아트 제품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디지털 아트 제품을 판매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보낼게. 라고 해서 그냥 이제 디지털 파일을 그 친구한테 보냅니다. 야, 보냈으니까 이거 뭐 예컨대 100만 원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대가가 오죠.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파일을 받기는 받았는데 얘가 이걸 가지고 또 복사해가지고 딴 데 팔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는 어떻게 복제해서 팔지 못하도록 좀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이제 기존의 그 디지털 파일에다가 내가 이제 NFT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NFT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고유값을 이 파일에다가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디지털 파일에 이제 NFT가 부착이 되니까 이 이제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변형되지 않는 하나의 고유값에 의해서 이게 특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앞으로는 이제 이것과 동일한 것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NFT라고 하는 것이 토큰에 뭔가가 붙은 게 아니, 토큰에 뭔가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뭐 음악 파일이든 이제 디지털 아트든 여기에 뭔가 이런 고유값 그 외에 이제 여러 정보들 일종의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부가돼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변형되지 않고 이제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든 거다라는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음악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디지털 아트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디지털로 관리되는 건 다 마찬가지겠죠. 이건 언제든지 지금 NFT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부터도 언제든지 서로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통될 때 특별히 법적인 규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은 거를 그쪽에 보내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판매되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NFT라는 정보를 붙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게 다시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제가 안 되도록 하고 유일무이한 해시 값을 갖고 있으니까 복제가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 이력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했다면 오히려 이제 거래가 안정적으로 일어날 텐데 왜 NFT를 붙였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규제가 다시 생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이후에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릴 텐데, 이 NF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에서의 NFT도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아마 그 앞에 이제 설명해 주신 이제 발표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이 NFT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실물 자산, 예컨대 디지털 아트가 아니라 그냥 아예 실물 그림인 거죠. 그림에 NFT가 이 부착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 그림을 가지고 서로 권리를 주고받고 하려면은 번거로우니까 요 이제 NFT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디지털 아트하고는 조금 더 법적인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고가의,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정말 고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가의 그림을 뭐 한 사람이 이제 100억씩 주고 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그 지분 하나하나를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컨대 내가 이제 1년 번호를 쭉 새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토큰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분증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토큰도, 그러니까 NFT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예컨대 이게 일종의 수익증권 같은 역할일 텐데 집이 있다고 해요. 건물이 있다고 해요. 그럼 건물에 대한 그런 지분들을 다 나눠 가지고 이거는 뭐 예컨대 1층에 어디, 뭐 2층에 어디 딱딱 구획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사람에 맞게 이제 배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 지분증권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NFT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NFT가 요즘은 또 디파이와 같은 유사한 방향으로 또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NFT하고 암호화폐를 이제 대비한다라고 할 때 뭐 그냥 하나는 펀저블이고 하나는 넌 펀저블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NFT의 사용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규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국회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지금 이제 상정돼 있기 때문에 뭐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규제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특금법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규제의 근거가 되는데, 특금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을 보니까 이게 물론 화폐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을 서로 매각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 기존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뭐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근데 문제는 현재 이제 뭐 뉴스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특금법상에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에 뭐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ISMS, 이제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내가 획득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NFT가 그러면 특검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규제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특검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MS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 보호 인증 체계를 획득하려면 보통 이제 준비 기간이 뭐 1년 반 내외, 물론 가장 빨리 하면은 뭐 9개월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개는 1년,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비도 갖춰야 되고 방화벽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또 AM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들을 직접 또 구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NFT를 가지고 내 그림 몇 개 있는 거 이거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하느라고 여기에다가 ISMS 하느라고 몇 억 쓸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에 따라서 이런 규제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어떤지, 그리고 해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NFT 사업의 특징, 아니면 뭐 법적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향후에 이제 사업의 프로세스가 달라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자산의 정의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인 증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NFT를 우리가 가정해 보면요, 정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이렇게 이전되고 이제 교환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NFT가 전자적인 증표일까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디지털 파일이든 아니면 실물 뭐 예술 작품이든 뭔가를 이제 대신하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상자산의 범위가 물론 넓게 규정도 돼 있습니다만은 NFT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NFT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있던 디지털 파일에다가 내가 이제 NFT에 그런 해시암호를 붙이고 뭐 다른 관련된 정보를 붙여서 유통될 수 있도록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이제 NFT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자체로서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거냐, 이 자체로서도 뭔가 전자적인 증표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 하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저도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페데프,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버추얼 에셋보다 정의가 조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NFT의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법상 이렇게 넓게 규정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그 예외 규정에는 이 전자채권이라든지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뭐 요것만 규정돼 있고, 현재 이제 나머지 추가로 예외로 규정은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 그 FIU에서 이제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뭐 특별히 고시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 하는 게 사실 의문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법상 규정만 보면 좀 넓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NFT도 이제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파일에 NFT 붙였다 그래서 이게 왜 다시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는지, 사실은 이거는 자금 세탁하고도 관련성이 사실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FATF의 이제 레커멘데이션하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버추얼 에셋에 대한 이제 정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오브 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전자적으로 증표된다.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digitally traded or transferr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된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우리 법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and 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인데, 과연 내가 어떤 특정한 미술 작품, 디지털 미술 작품을 NFT로 만들었을 때 과연 이거를 내가 지급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거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거냐, 이거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8번을 보면은 이 FATF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이러한 타입 같은 경우까지를 다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포괄해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이제 closed loop item that are non-transferable, non-exchangeable, and non-fungible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 가능하지 않거나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버추얼 에셋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로 이제 비행기 마일리지라든지 크레딧 카드의 어워드라든지 뭐 이제 그 뭐 단골에 대해서 단골 고객한테가 주는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버추얼 에셋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이 non-fungible 하거나 non-exchangeable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FT에서의 non-fungible 하고 여기서 FATF에서 얘기하는 그 non-fungible 또는 non-exchangeable 하고 같은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버추얼 에셋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런 예외들을 사실은 가정하고 있는데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특검법상의 가상자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미국의 경우에를 보면 미국 SEC 같은 경우에 아직 NFT가 뭐 증권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오픈시라든지 NFT 마켓이 지금 미국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뭐 미국에서 그거 엄격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NFT 마켓이 뭐 자유롭게 지금 뭐 판매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이 SEC의 헤스터 피어스라는 위원이 이제 뭐 STO 관련된 서밋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NFT는 대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근데 만약에 이 NFT가 지분에 해당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fractional 또는 fractionized NFT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제 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증권의 개념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예를 들어서 뭐 페이먼트형, 뭐 유틸리티형, 시큐리티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게 규율을 하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큐리티 증권에 대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미국은 시큐리티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면 규제하고 시큐리티 아니면 규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NFT가 증권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특별한 규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NFT 마켓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만약에 이제 그게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엄격한 그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SEC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SEC가 이제 디파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거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어떤 상품이나 뭔가가 나왔을 때 바로 규제가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진행되는 것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이게 이제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제 규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이제 NFT는 미국에서의 NFT 현황은 이렇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에 좀 프렌들리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싱가포르이 이제 금융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문호를 열면서도 규제 체계가 조금 잡혀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는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큰에 대한 정의를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정의를 만들고 이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받도록 이렇게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이제 요건을 보면은 뭐 A 같은 경우에는 유닛으로 표시된다는 거,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통화로서 이제 표시되거나 패깅되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게 이제 교환의 수단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에 대한 대가로 이제 지급하는 거, 뭐 이런 이제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우리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적으로 뭐 이전하거나 교환되거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제 싱가포르 법에서도 이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환의 수단이 되느냐 아니면 뭐 재화나 서비스의 이런 대가로서 지급되는 거냐, 뭐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에는 또 리미티드 퍼포즈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리미티드 퍼포즈 DPT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PSA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알파벳 로마자 1번을 보면은 이제 non monetary customer loyalty라든지 리워드 포인트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 밑에 거 보면은 이제 인게임에서 게임 머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위와 뭐 비슷한 이 마스에서는 이 NFT가 DPT,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명시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실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이 NF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의 정의에 있는 그런 재화나 용역의 지불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뭔가 대체 불가능한 어떤 특정물에 대해서만 교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했던 이 Limited Purpose DP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A의 적용에서는 면제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제 그런 NFT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NFT가 가상자산이다라고 볼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아트, 뭐 음원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원래 거래될 수 있는 것들에다가 NFT를 붙여서 거래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 원래도 교환이 돼 있지만 그거에 이제 NFT라고 하는 일종의 정보가 부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NFT 중에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자산에 부착돼서 교환되는 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대신에 예컨대 NFT가
그냥 이게 디지털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자산을 그대로 이제 판매하고 교환하고 유통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물 자산에 대한 하나의 증표로서 NFT를 내가 만들어서 이 NFT를 이제 유통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가상자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특검법에서 얘기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지분으로 나누는 거 있죠. 이제 뭐 이게 지분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성격을 우리가 규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의 내용을 쭉 들여다봤을 때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을 원래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그런 NFT라고 하면 이 가상자산에 해당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상의 규제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여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이해하시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